무리뉴가 포르투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리한 것은 마치 동화와 같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은퇴 연령에 가까운 인터밀란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그의 첼시 시절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사실 그 시절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무리뉴 자신이 첼시에서의 그의 시기가 잊혀질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관련하여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년이나 5년 후에는 아무도 내가 첼시의 감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팬들은 무리뉴와 함께 첼시가 이룬 것을 단순히 경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런 경시가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해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를 인수했습니다. 그 이후로 축구 세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첼시의 수석 코치로 클라우디오 라니에리를 고용했고, 그는 1억 7천만 달러의 이적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숫자는 축구에 있어 우주적인 수치였습니다. 라니에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 왜냐하면 첼시는 마지막으로 이 트로피를 50년 전이나 들어올렸고, 그들은 단순히 집안의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돈에도 불구하고 라니에리는 단 하나의 트로피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아스날이 그 시즌을 무패로 보내는 것을 보며 더욱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후 아스날은 불패의 신화를 얻었습니다. 분명 아브라모비치는 불사의 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이미 불가능한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쓴 돈보다 더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무리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세가 너무 스캔들적이고 오만하며 무례하고 너무 외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모비치의 패배에 대한 실증이 포르투갈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첼시의 수석 코치로 임명했고, 그가 트로피를 가져오는 열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리뉴가 포르투와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지 불과 3일 후, 그는 첼시에 도착해 팀을 패배자들로 여겨지는 팀에서 챔피언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무리뉴는 팀에서 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이 그 결점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에게는 이 자질이 풍부했고, 첼시는 이 문제를 더 넘어섰습니다. 클럽에서 그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그는 아마도 그 어느 코치도 한 적이 없는 가장 상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톱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오만하게 들린다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톱 코치들입니다. 저를 오만하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유럽 챔피언입니다.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I'm European champion. I think I'm a special one. 무리뉴가 첼시의 탈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선수들을 앉히고 EPL에서 우승할 정확한 날짜인 2005년 4월 30일이라고 즉시 알렸습니다. 선수들이 그러한 대담함을 곱씹을 시간도 없이 그는 참석한 선수들 중에서 어떤 중요한 트로피를 획득한 적이 있는 선수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 선수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4살의 존 테리는 그때까지 단 한 번의 컵 우승만을 기록했으며 결승에서조차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26살의 에이두르 구지온세는 경력의 정점에서 에레디비지를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스는 어떤 컨페더레이션 컵을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맥넬레만이 예외였습니다. 이 스타 선수는 라니에리 시대에 합류했으며 3가지 주요 클럽 트로피와 2번의 라리가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수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선수들이었고 실패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매우 재능 있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리뉴가 오기 전 27살의 프랭크 램파드는 팀의 스타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심지어 사소한 트로피조차 우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첼시로 온 후
무리뉴는 즉시 9명의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을 무료로 보냈습니다. 또한 라니에리가 데려온 더 많은 선수들, 특히 명망 있는 선수들도 임대 보냈고 그 대신 다음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적은 마르세유에서 온 27살의 공격수로 그는 한 번도 트로피를 우승한 적이 없으며 단지 2년 전만 해도 프랑스 2부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추측했듯이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또한 그는 트로피를 한 번도 획득한 적이 없는 렌에서 온 22살의 골키퍼 체흐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베네피카에서 온 24살의 미드필더 티아고는 경력에서 단 한 번의 트로피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름에 온 2명의 선수, 즉 트로피를 이미 획득한 파울로 페레이라와 리카르도 카르발류는 그의 이전 클럽 포르투에서 영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만나기 전까지 이 두 축구 선수는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첼시는 정말로 패배자 팀이었습니다. 매우 비싸고 재능 있는 그러나 여전히 패배자였던 선수들로 수백만을 쏟아부어도 계속해서 패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무리뉴는 선수들에게 하는 첫 연설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쳤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과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많은 트로피를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서 또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위대함에 이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힘든 일, 헌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여러분이 챔피언이 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그것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승리할 준비가 되었나요? 기억하세요. 나는 챔피언이고 여러분이 나를 따라온다면 여러분도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연설은 지나치게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말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이러한 메시지에 민감한 선수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믿게 하려면 다음은 램파드의 말입니다. 무리뉴가 클럽에 온 첫날 중 하나, 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들어와서 너는 세계 최고의 선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램파드는 그 순간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뉴는 그의 말을 반복하며 하지만 너는 트로피를 우승해야 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램파드는 이 상황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는 불꽃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다음 해 램파드는 발롱도르 투표에서 2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무리뉴의 말은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무리뉴는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을 썼지만 라니에리가 쓴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시즌의 첫 번째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 경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역사적인 기자회견 이후 퍼거슨은 무리뉴를 자만심 강한 바보라고 언급했지만 퍼거슨은 또한 리그의 모든 감독들이 미뤄왔던 것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리뉴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리뉴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테스트 경기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15분이 지나고 구지온센의 골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8경기 후 첼시는 이미 2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리더와의 격차는 단 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첼시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경기만을 승리하며 한 경기에서 2개 이상의 골을 넣었습니다. 첼시의 골문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무리뉴의 접근 방식은 주로 자팀의 골문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고 이는 찬사와 비판을 모두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스타일이 지루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첼시는 무리뉴가 원하는 경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즌 첫 패배 이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배 이후 벵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첼시가 믿음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세는 분명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수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지만 그 순간부터 지루한 첼시는 9경기 중 6경기에서 4골을 넣는 연속적인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속적인 경기 덕분에 첼시는 아스널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고 그들과의 격차는 5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무리뉴는 벵거의 말에 대한 공개적인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에 그를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패티시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체 인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벵거가 패티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아마 집에 큰 망원경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첼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번째 라운드까지 원정에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티에리 앙리가 뛰었을 때만 이긴다면 자신의 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가끔 그는 이미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리뉴가 영국에 온 지 4달 후 퍼거슨과 벵거 간의 경쟁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무리뉴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이긴 후 선수들이 이미 버스에 앉아 있을 때 아스널이 볼턴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첼시가 8점 차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무리뉴에 따르면 그때 버스는 서커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벵거의 말입니다. 처음에 첼시의 희망을 믿음으로 바꾸었고 그 후 자신감으로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해 벵거는 이 말로 모든 것을 인정하며 리그를 잃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 후 무리뉴는 아스널에 대한 농담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장한 화포들의 또 다른 패배 이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반했어요. 왜냐하면 매주 주말마다 그들은 점수를 잃으니까요. 5월 무리뉴가 이끄는 첼시는 리버풀을 이기고 첫 번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조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리버풀 팬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로 인해 관중석으로 퇴장당했습니다. 그 후 그가 가장 싫어했던 클럽, 그에게 거절당했던 클럽과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르셀로나로 무리뉴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그들과 맞붙게 됩니다. 라이카르트가 지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르셀로나가 테리와 카르발류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골 기회를 연이어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자신의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라이카르트에게 공격을 퍼부으며 라이카르트는 선수로서의 업적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코치로서의 역사는 그의 것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나는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는 라이카르트가 선발할 선수 11명을 나열했습니다. 이것이 심리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목표는 어떤 상대를 상처 주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팀을 격려하고 싶었고 이러한 순간들은 특정한 정신 자세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기는 이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첼시는 자책골 덕분에 앞서갔지만 두 번째 하프에서 드록바의 퇴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후 바르셀로나는 로페스와 에토오의 활약으로 2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기자회견에서 무리뉴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라이카르트가 휴식 시간에 심판의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며 드록바의 퇴장이 이 사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것이 첼시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무언가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리뉴의 팀이 원정에서 바르셀로나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팀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 3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를 4대2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후 첼시는 무리뉴의 심판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큰 스캔들에 휘말렸고 이는 결국 안드레스 프리스코가 42살의 나이에 조기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뉴는 이 사건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그를 축구의 적으로 지목하며 미넨 바이에른과의 챔피언스 리그 8강 2경기에서 그가 경기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입 금지는 당연히 무리뉴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해 후에 낮에 탈의실에 들어가서 경기 시작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과 차분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러운 세탁물이 담긴 바구니 속에서 탈의실을 떠났는데 그 바구니를 너무 꽉 닫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UEFA의 공식 관계자들이 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구니 속에서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했습니다. 정말 엉뚱한 사람이지요. 결국 첼시는 첫 번째 경기에서 바이에른을 4대2로 이겼고 두 번째 경기는 3대2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요 클럽 대회의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듯이 이것은 무리뉴가 첼시에서 보낸 첫 번째 시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 후인 2005년 4월 30일이 되었고 그날 첼시는 원정에서 볼턴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램파드는 2골을 넣었고 첼시는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블루스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을 완벽하게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첼시가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중결승에서 맞붙었을 때 경기는 가능한 한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결과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무리뉴에게 저울은 블루스 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 경기 대결에서 리버풀이 넣은 유일한 골은 무리뉴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이 결코 골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멋진 해에 첼시는 팬텀 골로 인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무리뉴는 프리미어리그 첫 해의 시즌 종료 후에 9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어떤 팀도 시즌 동안 더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첼시는 단 15골만을 실점했으며 이는 이플 역사상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무리뉴는 이렇게 성공적인 시즌을 통해 슈퍼스타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가장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감독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동시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그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은 더선 잡지의 기자가 쓴 말입니다. 무리뉴는 아마도 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남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또한 내 남편이 나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 자신의 위상을 확립할 시간이 왔다. 그 이적 시장에서 조제는 리옹에서 미드필더 마이클 에시엔을 영입했다. 단돈 100만 파운드에 그는 20살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했으며 그는 프랑스 J리그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라사나 디아라였다. 이 선수들의 영입으로 조제는 FA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시즌을 승리로 시작했다. EPL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첼시는 단 하나의 패배만으로 25라운드에 도달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15점 앞서 있었다. 그러나 컵 대회는 실망스러웠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이카르드가 24강에서 승리로 복수했다. 이 패배 이후 조제는 또 다시 첼시는 강탈당했다며 또 한 번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우리가 11대 11로 경기를 할 때 우리는 지지 않았다. 이는 심판들이 또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는 암시였다. 그래서 시즌이 끝날 무렵 첼시는 이플에서의 승리로만 만족해야 했다. 조제는 축하 행사에서도 눈에 띄었고 자신의 메달을 관중들에게 던졌다. 하지만 관중석에서는 열광적인 분위기 외에도 비난의 웅성이 들렸고 일부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리그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실패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압박 속에서는 펩 과르디올라도 첼시에서 시즌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조제와 아브라모비치 간의 이전의 불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언론이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무리뉴가 세 번째 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클럽을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무리뉴가 팀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첼시가 무리뉴의 이적 철학을 포기한 것이 이를 암시했다. 그가 원했던 몇몇 선수들이 영입되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첼시는 이미 확립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는 전술로 돌아갔다. 클럽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주요 선수 중 하나인 발락과 발롱도르 수상자인 셰브첸코와 같은 스타 선수들이 합류했다. 애슐리 콜의 영입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예를 들어 셰브첸코의 첼시 이적은 가장 실패한 이적 중 하나가 되었다. 반면 드록바는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는 아브라모비치에게 무리뉴가 드록바의 클럽 이적에 반대했기 때문에 일종의 모욕처럼 보였다. 아마도 이런 이적 정책의 목적은 무리뉴가 어떤 유럽 대회에서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활약으로 리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첼시의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아가며 무리뉴를 처음으로 의미 있는 트로피 없이 남겨두었다. 첼시 시즌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2개의 홈컵을 우승했다. 그렇게 해서 무리뉴는 잉글랜드에서 가능한 모든 트로피를 차지했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시 한번 실패했다. 이번에는 리버풀이 준결승에서 그들을 페널티킥으로 탈락시켰다. 휘슬이 울리자 모두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었다. 무리뉴는 첼시의 위계 질서가 감독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점점 더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리뉴가 분명히 좋아하지 않는 아브람 그랜트가 클럽의 축구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무리뉴는 클럽의 소유주와의 이해 충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훈련에서 나를 도와줬다면 우리는 리그 하위에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의 대기업 세계에서 일해야 했다면 우리는 파산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모든 불화와 긴장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뉴는 첼시에서 4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아브라모비치가 클럽에 온 이후 가장 낮은 이적 예산을 받았다. 물론 그 시즌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총 8경기를 치른 후 첼시는 겨우 3경기를 이기고 4경기를 무승부로 마치고 1경기를 잃었다. 이 실패한 연속 경기 이후 긴급 회의가 열렸고 모든 당사자는 무리뉴가 클럽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동의했다. 많은 팬들은 물론 무리뉴의 해고에 불만이 있었고 일부 선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 무리뉴 자신도 울었다고 인정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무리뉴가 떠난 후 무리뉴에 반대했던 아브람 그랜트가 총괄 이사직을 맡고 팀 감독으로 임명되었지만 그 시즌에 어떤 타이틀도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리뉴의 첼시 시대의 종료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의 감독으로서의 시작은 정말로 기념비적이었다. 팬들이 이 점을 잊고 드라마틱한 결말만 기억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는 문자 그대로 실패자들로부터 챔피언팀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듯 우리는 항상 나쁜 기억만을 남기는 것 같다.